첫 번째 시간으로 나이스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서 student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3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업무 분장에 가장 크게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지난해 6월에 이제 3세대에서 4세대로 바뀌면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지난 3세대 때 했던 권한 부여 시스템이 아니라 부서장 중심의 권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더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했던 권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작년 했던 부분에서 사용자만 학교가 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부서가 동일하다면 업무 담당자 이름만 변경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권한을 다시 재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3세대보다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명, 부서장명, 아니면 부서원명만 A에서 B교사로 변경하면 그 권한이 다시 부여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네 개는 저희가 개통 이후에 기능이 변경된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이게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우리 1학기 때 1학기 기간제 선생님이 이제 바로 2학기에 다시 그 자리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권한이 이제 우리가 인사 등록이 끝나고 계약 근로가 끝나면 이제 권한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다시 권한을 재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권한 재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통해서 A라는 선생님이 그 계약 기간 전 그 권한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출산 휴가 때문에 이제 임시직 선생님이 왔다가 그 자리를 바로 다시 이제 육아휴직으로 이제 1년을 계약했다면 3개월 동안 했던 그 권한을 다시 1년으로 다시 바로 다음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자료 권한 재등록 기능을 통해서 쉽게 모든 권한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네가지가 있어요. 우선 담임, 저희가 나이스를 보면은 위에 학급 담임, 그다음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 자유학기 담임인데 거기서 자료 권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학급 담임이에요. 학급 담임. 그래서 학급 담임은 여기서 자료 권한 재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다시 그 선생님한테 그 학급에 대한 학년반 권한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편제 및 과목 개설에서 여기 자료 권한 여기서는 교과 담임 선생님에 대한 교과, 즉, 내가 맡고 있는 국어, 수학, 교과목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국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다시 계약이, 계약이 끝나고 바로 재계약이 됐으면 그 인사 등록 때문에 없어졌던 그 권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 담임. 교과 담임이라는 거는 부담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과, 지도에 대한 권한. 여기서는 학년 반에 대한 것. 여기서는 교과에 대한 권한을 다시 권한 재등록을 통해서 부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3세대에서 4세대 변경되면서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동아리 담임, 그다음에 자유학기, 그다음에 교과 이 권한 부여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아리 편성이 되고 아니면 과목 개설이 되거나 자유학기에서 그 담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4세대에서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역시나 권한을 담임교사 추가를 통하고 여기 옆에 보면은 자료 권한 재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계약이 만료됐던 선생님이 다시 재계약했다면, 이 동아리를 하고 있었다면, 자료 권한 재등록을 통해서
다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자유학기 활동인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자료 권한 재등록 총 4가지 곳에 버튼이 있어요. 학급 담임에서는 학급 담임 편성, 과목 개설, 도서 만들기, 활동 만들기. 즉, 여기 학급, 교과, 동아리, 자유학기에서 자료 권한 재등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새로 임용이 된 선생님한테 그대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십니다. 그 전에 받았던 권한을 선생님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업무 분장에서 이제 사용자 권한 삭제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일단은 이제 권한을 중간에 삭제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 이제 권한이 변경되었거나 이럴 경우에 삭제하는데 그 보통 권한은 저희가 4세대 되면서 권한을 하나씩 그 필요한 권한을 찍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 권한을 삭제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관리, 부서원관리에서 여기 사용자 권한 삭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모든 권한을 한 번에 다 삭제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김기타라는 이 선생님이 권한이 업무 분장에서 이런 권한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거 한 번에 삭제, 여기서 한 번, 예를 들어서 교과목에 86개의 권한이 있는데, 여기서 이 86개를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과목 이제 권한 중에 일부가 변경되었다면, 업무 관리, 여기에서 나중에 뭐 교과목이나 학년반이나 여기서 하나씩 체크 형식으로 체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다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세대에서 우리 4세대 넘어올 때 선생님들 질문 중에 많았던 것이 우리 학교장 권한 어떻게 부여해야 되냐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딱 4세대로 넘어올 때 학교장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즉, 권한 자체가 그 교육청에서 그 교장, 교감팀은 그 권한을 임명을 할 때 그 교장, 교감팀한테는 교장, 교감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되어 있고 이 교장, 교감을 재부여하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업무 생성이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확인해 보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그 권한을 받았는데 이 권한을 삭제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 교장 업무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 교장 업무를 재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서관리 부서장 지정에 교장 업무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버튼을 빈 페이지, 예를 들어서 빈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3가지 메뉴가 떠요. 도서명.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3가지 교장교감, 정보공식, 교육통계정보부 이 3가지가 뜨고 여기서는 교장교감에서는 부서장인 거 빈칸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감센터 이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여기에서 교장선생님 이름이거나 그런 걸 이름을 넣어주면 교장선생님 이름, 교감선생님 이름을 넣어주면 업무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학교 업무 분장 통계 현황 메뉴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선생님들 이제 그 권한이 중간중간 변동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3세대 때 뭐 권한 변동대장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예전에 3세대에서도 이제 권한 부여 이력 같은 것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력조회 기능이 생성이 되었어요. 보시면 우리 권한을 단위 업무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서 권한 관리에서 학교 업무 분장이란 것을 체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 메뉴가 생성이 돼요. 이 메뉴가 생성이 돼서 여기서 통계 현황이나 소유자 조회, 그래서 학교에서 권한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등등을 해서 여기서 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조회에서 이것을 변동대장으로 내부 결제를 내서 변동대장 관련된 그것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편성 이력이나 메뉴, 이력 등등을 할 수 있고, 근데 혹시 그 예전에 그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해가지고 아니면 그 임시교원 등록 뭐 시간제 선생님들 시간 강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이스 권한 굳이 부여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권재는 사람이 시간 강사로 갔으면 이권재를 만들어 놓고 시간표 등록을 할 때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 여기에서 임시교원을 만들어서 권한 부여 시간표 관리하는 때 이 권한을 받으셔야지 임시교원 등록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있다는 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들 이제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이제 저희 올해부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반영된 것이 나이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제 특히나 저희가 가장 뜨거운 것은 일상생활 활동이에요. 그 일상생활 활동을 어떻게 편지하고 어떻게 성적 처리하냐가 아마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편제 작업은 일상생활 편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곧 교육부에서 안내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편제를 어떻게 하라라고 그리고 이제 편제 작업은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학기 말 그렇다면 어떻게 학기 말에 성적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조만간 교육부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교육부 안내 자료를 받으셔 보고 읽어보시고 저는 그 전에 약간 선생님들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보면 어떤 게 바뀌었냐면 여기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2015 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그대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한해서만 선생님들 잘 연수 받으시고 연수 받으신 내용을 이제 올해 교육과정 부장이나 교육과정 담당한테 좀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동일해요. 이제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올해 2022 교육과정에서 이제 편성이 되었어요. 이 일상생활 활동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여기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바뀐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 또 변경이 되었죠. 선생님들 아마 다들 2022 교육과정 관련된 연수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나 없어졌죠. 우리 봉사활동이 없어졌어요. 봉사활동은 이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포함해서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건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율이 자율자치로 되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상생활을 여기에다 일단 올해 한 해에 대해서 자치 자율에 포함돼서 시수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한 해만. 이제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은 여기 영역이 있죠. 여기 의사소통, 자리, 인체활동, 여가, 적응생활 등, 그 다음에 생활 기술 중심으로 편성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올해 바뀌면서 이제 편성이 자체가 이제 일상생활이 들어오면서 여기 300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실수예요. 선생님들 보면은 300실수면 창체보다 굉장히 많은 실수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150시간을 예를 들어서 2분의 1 한다면 150시간을 올해 2학년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일상생활을 포함시켜서 잡으셔야 되는 거세요. 이제 물론 학교마다 뭐 150시간 다 잡을 수 있고, 이 300시간은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일상생활 편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를 뭐 30% 범위 내에서 감해서 올 수도 있고 창체를 줄여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이것을 아마 학교들마다 아마 연수가 다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가 아마 됐을 거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부장님들 통해서 그 아마 연수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관련된 실수를 포함 이 내용이 만약에 1, 2학년을 나눴다면 1학년, 2학년이라면 우리가 여기 150을 했다면 이 150이 자율자치에 포함돼서 편성을 할 수뿐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만. 내년에는 편제가 이 나이스 자체가 기능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올해 24학년도 우리 시간 배당 등록을 들어오면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과와 창의적 챕터, 원래는 여기에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게 아마 있었어야 돼, 일상생활이. 근데 일상생활 이게 없고, 여기서 교과랑 창의적 체험 활동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학교 때는 여기 자유학기가 이 밑에 딸려 있거나, 여기 자유학기가 밑에 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일상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일상생활이 없다는 거. 그래서 편성 자체는 여기 국어, 우리 편성할 때 국어, 시가, 시수. 근데 여기에 예전에는 3세 때는 전체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내가지고 반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1학기, 2학기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3세 때도 1학기, 2학기 구분할 수 있었는데 1학기 편성 한번 해주시고 2학기 편성 따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교육계획서가 이제 아마 학교마다 이제 다 학원이 통과해서 이제 아마 내년 편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작업 중이실 텐데 그 편제표를 보고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 세 가지 잘 넣어주시고요. 우리 2015랑 2022랑 시수가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작년 거 보고 그대로 짜시면 안 되고 올해 총론 기준을 보고 다시 짜셔야 되니까 혹시 선생님들이 그 매년 하시는 그 툴이나 그런 작업 그 페이퍼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올해는 꼭 총론을 확인해 보시고 짜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은 교과를 여기서는 작업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여기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둡니다. 역시 초등학교 1, 2학년에 3학년부터 그 이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동일해요. 작년 동일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역시 자율자치라고 새로 변경돼 있고 봉사활동 없고요. 동아리, 진로활동이요. 근데 여기서 125시간인데 이 125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학교에서 생각하는 창체 자율자치 시간 플러스 일상생활 활동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여기. 기존 자율자치의 창체 플러스 일상생활 활동에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실수를 여기에 적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활동이 편제를 올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여기 교육과정부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나이스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편제를 못하면 시간표 등록은 어떻게 해요? 시간표 등록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기존 그냥 중도 중복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도 중복을 자율로 옛날에 창체 자율로 했었잖아요. 창체 자율로 해서 자율로 넣었듯이 지금도 역시나 그 일상생활을 자율로 넣어서 시간표로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표로 반영을 해도 그게 일상생활로서 그런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금요일 1, 2, 3, 4는 일상생활이다. 그러면 금요일 1, 2, 3, 4는 누가 기록을 할 때 이거는 일상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율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자율에서는 빼시고 일상생활로 따로 그 뒤에 성적 처리 그 부분에서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율이 있고, 자율자치가 있고, 일상생활이 있어요. 일단, 편성은 여기서 해요. 자율자치죠. 근데 성적 처리할 때는 달리해야 돼요. 자율에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탭을 또 만들긴 했어요. 웃기죠? 편성은 안 되는데 성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성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성적 처리는 일상생활 탭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은 여기서 125시간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75시간을 여기서 일상생활을 잡았다면, 75시간에 대한 성적 처리는 일상생활 탭에서 따로 하셔야 되고, 이 자율에서는 나머지 50시간에 대한 자율만 성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중고등학교는 뭐 자율이 50개면 50개에 대한 누가 기록을 다 하고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다 누가 기록 다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일상생활 관련된 것만 이제 누가 기록을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성적 처리하는 부분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다시 이걸 보면은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자율자치서 이게 만약에 125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거는 상체 자율로 50, 일상생활로 75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이 125에는 일상생활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편제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안내는 교육부에서 조만간 안내가 내려올 거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편제가 안 된다라고 듣고 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놀라지 않으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3, 4, 5, 6학년은 기존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제는 되지 않는데 성적 처리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성적 처리 탭은 생겼어요. 선생님들도 지금 2024학년도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일상생활 메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학생생활 밑에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즉, 사회적 체험활동, 수상경력 그 밑에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안전한 생활이 여기 있었는데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어요, 이제.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탭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편제는 할 수는 없으나 성적 처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동아리나 자유학기나 동일하시다고 보면 돼요. 우리 여기 중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아직 그 일상생활을 아직 안 쓰니까 상관없어서 이제 막 초등학교는 동아리 기능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아리에서 동아리 영역 만들고 즉 부서 만들기예요. 영역 만들기야. 동아리는 부서 만들기, 그다음에 학생 배정 있고 배정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 누가기로 특기사항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잖아요. 성적 일상생활도 동일합니다. 아까 75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창체해서 75시간을 잡았잖아요. 이 75시간을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일상생활이 여기 의사소통, 자립, 신체, 여가, 생활적응 5가지 영역이에요. 이 5가지 영역을 이제 아마 여기서 학교마다 이 5가지 영역을 모두 다 아는 학교도 있을 거고, 집중적으로 1학기는 의사소통, 2학기는 자립생활, 아니면 이것을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 달리 해야겠다. 이렇게 막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이제 과정부장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고민을 많이 안 해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저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적게 해서 좀 다른 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학교가 좀 복잡하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이런 것을 미리 좀 약간 파악해보고, 학생마다 이걸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우리 반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걸 다 달리 했을 때의 문제점, 아니면 이 달리 했을 때의 교육문제, 아니면 이걸 집중적으로, 뭐, 1학기 때는 2과목, 2학기 때 2과목,
뭐 3학년 1학기 때, 뭐 2학년 이렇게 할지. 그런 건 아마 초등생들이 학교에서 좀 교과정에서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라서 좀 학생 개별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학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추가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본 만들어주고 이제 의사소통 여기서 수정이 다 가능을 해요. 뭐 우리는 의사소통 중에서 뭐 의사소통을 뭐 어떤 애는 뭐, 뭐 수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제목 영역명을 수기로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등록을 통해서 이 의사소통 기초를 담당하는 교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교사를 넣을 때는 한 명의 교사를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초등에 이번에 2명씩 더 추가로 배치가 되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복수로 2명, 뭐 A랑 B 3명까지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방에 막 5명 넣어가지고 막 진짜 1대1로 정말 이거 꿈 같은 수업이겠죠. 근데 뭐 2명의 교사가 이제 그 복수단님처럼 이렇게 2명의 교사가 협력 교수해서 할 수도 있어서 등록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역을 이제 부서 만들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을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 배정.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 이 박이라는 선생님이 생활 적응 1반에서 그 영역명이 생활 적응, 그 영역명이 생활 적응 뭐 영역명이라면 여기는 생활 적응 1반에서 하겠다. 이렇게 영역 만들기. 과목 개설이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동아리, 자유학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현재는 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학생이 뭐 그 생활 적응 영역을 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 처리. 그렇다면 이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성적 처리는 나중에 학기말 연수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일상생활은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기록과 특기사항 작성이 있어요. 우리 자유학기는 특기사항만 작성했잖아요. 동아리는 누가 기록과 특기사항 2개 작성. 근데 여기서는 누가랑 특기사항을 2개를 작성해야 돼요. 문제는 이 누가 기록을 모든 시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75개를 잡았다면 75개에 대한 누가 기록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75개를 저희가 편제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기록을 잡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75개에 대한 누가 기록, 왜냐면 이게 시간표 등록을 통해야지만 학생이 결석하면 그게 빠지고 자동적으로 빠지거나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수기로 날짜를 입력을 해서 그 날짜에 시간표와 연동이 안 되게 수기로 날짜를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면 예를 들어서 3월 7일 4시간, 3월 또 일주일이면 3월 14일 4시간 그 날짜를 수기로 다 입력을 해서 성- 수기로 입력을 해서 누가 기록을 75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올 내용을 미리 조금 이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교육부에서 올 때는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거의 이 내용으로 간다라고 저도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기록은 모두 다 한다. 그래서 성적 추리는 특기사항 작성까지 있다. 이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특기사항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거는 우리 창체 활동이랑 거의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기사항 작성해주고, 여기서 이제 누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기록할 때는 이렇게 날짜를, 이제 이 날짜를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현재에 있으면, 우리 창체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누르면 창체 날짜가 다 뜨잖아요. 이렇게 쭈르륵 뚫어서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찍어서 입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날짜를 내가 수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수기로 만들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 같은 버튼을 통해서 그 반 학생들 일부나 전체 학생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은. 그래서
일상생활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 학교에서 이제 24학년도 이제 변경이 되고 나면 이제 메뉴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오류가 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면은 여기서 일상생활 관리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 선생님들 생추가해서 만들고 교사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 교사 삭제를 하려고 했더니 삭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오류라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질의를 남겨놓고 그쪽에서 이제 아마 수정해 주신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마 선생님들 아마 지금 24학년도 작업하실 때 혹시 선생님들을 잘못 배정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삭제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물으실 때 혹시 이거 예전에 오류라고 했었지 이거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는 오류라서 삭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임시로 뭐 어떤 선생님을 집어넣는데 삭제를 하려 했더니 삭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개별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계속 저희가 3세대에서 4세대 변경되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기가, 네, 일상생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2022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이었어요, 활동. 근데 개별화에 일상생활 영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일상생활 이 영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교과 중심의 개별화 교육 계획이 아니라 생활 중심의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탭을 만들었는데, 이 일상생활 영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필 2022 교육과정에 일상생활 활동이랑 일상생활 영역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데, 그냥 옷이 비슷한 거예요. 그거라 좀, 뭐, 짝퉁은 아니고 서로 다른 개념인 거예요. 하필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도 일상생활 영역이라는 말을 썼고 2022 총론에서도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셔서 일상생활 영역 자체를 생활 중심, 생활 지원 영역으로 변경을 했어요. 아예 영역 자체를.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이 아니라 생활 지원 영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미 선생님들 나이스 개별화 접속하시면 이미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월 한 후반 정도에 변경이 됐어요. 1월까지는 변경이 안 돼 있고 지금 선생님들 나이스 접속되시면 개별화 들어가 보시면 생활 지원 영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 2022 총론에 있는 그 일상생활 활동이랑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학교에서 개별화를 어떻게 짜야 되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활동으로는 나이스로 개별화 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생활 지원 영역에서 짜신다고 하면은 그건 뭐 학교 정한 것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편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화에 등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아마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안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일상생활이 생활 지원 영역으로 바뀐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총론, 2022 총론을 보면은 교과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 중심으로 작성한다라고 이거 2022 총론 내용이고요. 교과 또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화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상생활이 아니라 생활 지원 영역으로 아예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생활 지원 영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예 생활 지원 영역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학교에 그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공문 혹시 확인하신 선생님들 혹시 확인하신 선생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공문이 왔어요. 학교에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언제 정도 왔냐면 아마 1월 초 정도에 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제 그게 왔어요. 그 공문이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개별화 교육계획과 연계해라. 위기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중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학생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어디에 포함시키냐? 개별화 교육에 포함. 돼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와요. 이게 공문의 근거가 돼서 왔어요. 이 공문에. 그러면 개별화 교육계획에 어떻게 포함하냐? 지금 선생님들 아마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을 어떻게 시키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도전적인 행동을 할 경우 그거를 이제 학부모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통해서 이제 그걸 협의록에 남기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방법도 맞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진짜 행동중재를 해서 이거를 이 학생에 대해서 개별화를 짜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시면 된다. 여기. 기타에서. 그래서 행동중재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라고 할 때 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어디에 시키냐? 이 기타에 포함해서 작성하라라고 이거는 국토관에서 안내가 국토관에서 그 담당 그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작성하라라고. 근데 학교에서 여기서 안 하고 뭐 협의록 지금 기존 방식대로 협의록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방식도 괜찮지만 혹시 개별화 교육계획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한다면 이 기타에 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활지원에서 기타에 우리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그 학생에 대한 그 행동과 관련된 것을 기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저번에 우리 3세대, 4세대 처음 개통했을 때 이렇게 구 제공 서비스로 되어 있었고 이제 제공 서비스가 이제 여기 아마 선생님들 다 빈칸일 거예요. 선생님들 새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일 거예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 나이스 들어가시면 여기 빈칸으로 그것을 빈칸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예전에는 제공 서비스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용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른 부분을 아예 제공 서비스 이 부분에서 아예 용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상담 지원 우리 관련 서비스에 있는 내용으로 해줬고,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보조 인력 지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법에서는 지원 인력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있는 관련 법에 있는 내용으로 이 항목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즉 올해 2024학년도에는 꼭 이 구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새로 이 내용으로 관련 제공 서비스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능 중에 교외 숨긴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저희 특수학교에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급별인데 우리는 급별을 미리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숨겨서 조회할 수 있어서 이것이 올라가면 이 밑에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회 숨김 기능 같은 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